부모님이 마을에서 황무지를 임대한 후 전화로 나를 불러 퇴사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의지하라고 그런데 했어. 내가 집에 도착하니까 그들은 나를 데리고 동굴로 이사가서 살자고 했어. 또한 기근과 추위에 종말이 올 거라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꺼져. 할 사람은 많아. 매니저가 탁 소리와 함께 내가 99번 수정한 제안서를 책상에 던졌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또 대학생이라며. 겨우 이 실력이야. AI만도 못해. 내가 100번째 수정을 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나는 복도로 피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딸아, 아빠다. 나랑 내 엄마가 마을에서 산을 임대했어. 과수원을 직접 운영하려고 해. 빨리 퇴사하고 돌아와. 나랑 내 엄마가 너를 키울게. 퇴사? 그런데 나는 일이 이제 좀 안정됐는데. 영감님 전화 놔줘. 딸아, 엄마가 말하는데 진짜야. 우리는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어. 말 잘 듣고 집에 와. 빠를수록 좋아. 부모님이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곧 생각났다. 최근 직장에서 받은 불공평한 대우. 그래서 단호하게 승낙했다. 좋아. 그럼 나 오늘 돌아갈게. 나는 사무실 문 밖에서 몇 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매니저는 다리를 꼬고 쇼폼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수정 다 됐어? 나는 그의 책상 앞으로 갔다. 노려보며 너 뭐 하는 거야? 퇴사? 퇴사한다고 내가 말했어. 닥쳐. 내가 퇴사하겠다고 말했어. 내 귀가 먹었냐?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저는 셋집에 돌아와서 대충 짐을 좀 챙겼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로 귀향하는 고향 가는 장거리 버스. 장거리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미 오후 3시였어요. 멀리서 부모님이 역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게 보였어요. 배고프지? 차 타. 엄마가 너한테 갈비찜 해놨어. 나는 엄마 팔짱을 끼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어요. 나는 몸을 떨며 엄마라고 말했어요. 오늘 좀 춥지 않아요? 그러게요. 벌써 6월인데. 요즘 밤에는 몇 도밖에 안 돼. 밤에 자려면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해. 이상하지 않니? 내 아빠가 매일 일기예보를 봐. 올해 이 기온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거래. 엄마, 갑자기 왜 산을 사기로 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빠 생각이야. 우리 집은 역에서 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했어요. 큰 상 가득한 음식을 보면서 손도 씻지 않고 먹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실컷 먹은 후에 갑자기 부모님이 옆에 앉아 계신 걸 발견했어요. 말하려다 말고 나를 바라보며 아빠, 엄마, 왜 안 드세요? 엄마가 망설이다가 이야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올해 이 날씨 내 아빠랑 나는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6월에 이렇게 추운 건 처음 봤어. 내 아빠가 매일 밤 뉴스를 봐. 외국도 춥대. 어디나 춥대. 그래서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 많은 물건을 비축했어요. 음식, 옷과 상비약 같은 것도 좀 비축했어요. 부모님의 엄숙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빠, 엄마, 진짜 좀 걱정돼요. 남이 계란 한 봉지만 가지고도 우리 집 재산을 다 속여 뺏을 수 있어요. 이 녀석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난달에 나랑 내 엄마가 사흘 연속으로 꿈을 꿨어. 눈이 많이 내려 우리 마을이 다 묻히는 꿈을 꿨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읍내에 갔는데 내 왕 아저씨 댁 아들을 만났는데 연탄 한 수레를 끌고 있었어. 그도 올해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하더라. 조금 비축해두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너희가 산을 계약한 거구나. 혹한을 대비하기 위해서구나.
산을 계약하는 건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젊었을 때 과수원을 하고 싶었어. 계속 못 이루었지. 마침 이 산에 아주 숨겨진 동굴이 하나 있어. 나랑 내 엄마가 그 동굴을 좀 정리하려고 해.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 차가 생기슬게 멈췄어. 산 전체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았어. 아버지가 앞서 걸어가셨어. 걸음걸이가 50대 사람 같지 않게 활기찼어. 이쪽을 봐.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사과를 심을 수 있어. 저쪽 그늘진 곳에는 배나무를 심을 수 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 매우 숨겨진 곳으로. 새카만 동굴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어. 동굴 입구는 크지 않았어. 덩굴과 자갈에 반쯤 가려져 있었어. 나랑 엄마는 앞뒤로, 아버지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몇 미터쯤 들어갔을까? 눈앞이 확 트였어.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홀이 눈앞에 나타났어. 내 엄마는 참 잘 골랐어. 여기 안은 꽤 따뜻하네. 그럼 이 위치는 바람이 막혀 있잖아. 게다가 천연 암석 방벽도 있어. 우리 옛날 집보다 더 안전하고 따뜻해. 여기를 좀 보강하고 다녀라고. 조금 꾸미면, 비록 혹한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 살아도 손해는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갑자기 꽤 일리가 있다고 느꼈어. 그때 돌아가서 나도 목록을 작성할게. 뭐가 필요한지 볼게. 우리 하나씩 준비하자. 내가 다시 읍에 가서 단열재 좀 가져올게. 일꾼 몇 명 더 구할게. 동굴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정오였어. 우리가 앉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이 갑자기 열렸어. 큰아버지 가족이 들어왔어. 큰오빠, 형수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큰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무시했어. 털썩 의자에 앉으며 둘째야라고 했어. 마을에 산을 임대했다고 들었는데. 둘째야, 우리 집 요조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너희가 산을 임대할 돈이 있으니 손에 돈이 좀 남아있겠지? 급한 대로 좀 빌려줘. 큰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을 임대하면서 저축을 거의 다 썼어요. 손에 정말 여유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내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옛집 10만 위안의 요조에게 명예 이전해라. 나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 돈 빌리는 게 구실이었구나. 집을 노리는 게 진짜였어. 2년 전에 우리 마을에 양로기지 프로젝트가 계획됐어. 우리 집이 마침 철거 대상에 포함됐어. 큰아버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집 철거를 탐내고 있었어. 큰형님, 농담이시죠? 이 집 곧 철거될 거예요. 적어도 100만 위안 이상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나는 부방에 혼수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둘째야, 내 말은 안 되지. 내 딸이 나중에 시집가면 집은 다 남의 것이 될 거야. 우리 집 요조가 바로 노부 집안의 외동아들이야. 둘째 삼촌인 내가 어떻게 남의 편을 드냐? 이 말을 듣고 내 화가 확 치밀어 올랐다. 막 반박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나를 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몇 초간 침묵했다. 요조 결혼권에 대해서 나는 친삼촌으로서 확실히 힘과 돈을 내야 한다. 자, 오늘은 먼저 돌아가세요. 우리 의논해 봅시다. 며칠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아버지 두 분이 눈빛을 교환했다.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듯 표정이 훨씬 누그러졌다. 좋아, 그럼 잘 의논해봐. 둘째야, 우리는 친형제잖아. 내가 밖으로 팔꿈치 굽히면 안 돼. 큰아버지 일가를 배웅하고 문을 닫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아빠. 그들은 명백히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거야. 왜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딸아. 내가 너 엄마한테 말한 거 기억하니? 3일 내내 꿨던 꿈? 기억해요. 왜요? 나와 너 엄마가 다 꿨단다. 며칠 안에 극단적인 날씨가 있을 거야. 천둥이 칠 거야.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100년 된 회화나무를 쪼갤 거야.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지나가던 검은색 승용차를 덮칠 거야. 아, 설마 이 맹일념을 기다리자는 거야? 맞아, 만약 적중하면. 그럼 기한이 정말 올 거라는 뜻이지. 집을 남겨둬도 소용없어. 차라리 돈으로 바꾸는 게 나아. 물자를 비축하는 데 쓰고 동굴을 보강하자. 좋아, 그럼 며칠 기다리자. 오후에 밥을 먹고 나서 아빠는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갔다. 나와 엄마는 내가 작성한 물자 목록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읍내로 가서 물자를 비축했다. 나는 먼저 소상품 도매시장에 갔다. 치약 몇 상자를 샀다.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화장지나 생리대처럼 소모량이 많은 것은 나는 바로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을 주문했다. 배송 주소는 바로 우리 집으로 적었다. 시장에서 나와 내 핸드폰이 갑자기 한번 진동했다. 기상 경보였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 오후 5시였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또 두 군데 가게를 들렀다. 두꺼운 이불 12채 정도 주문했다. 저녁 6시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 다음 순간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엄마가 앉아 계셨다. 품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계셨다. 농산물 시장 입구에서 주웠어. 의지할 데 없이 불쌍해 보여서 데려왔어. 앞으로 심심풀이도 될 거고. 밤 8시쯤 우박이 점차 비로 변했다. 아빠도 돌아오셨다. 온몸이 다 젖었다. 엄마가 밥상을 차리셨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양갈비를 씹으면서 내가 구매한 물품 목록을 보고했다. 오늘 전지를 샀어요. 보온병, 화장지. 저는 5,000포대 진공쌀을 주문했어요. 1,000포대 밀가루. 그리고 수백 상자 컵라면, 압축 비스킷. 그리고 소금, 간장, 식초 같은 것들. 산동 쪽에서 인부들은 구했어요. 오후에 그들을 데리고 동굴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시공 계획도 상의했어요. 동굴이 충분히 커요. 잠잘 공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공간도요. 또 아주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창고로 쓸 수 있어요. 내일 바로 공사할 수 있어요. 나는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이 동굴 개조에 대해 토론하는 걸 지켜봤다. 밖에 빗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다. 식후에 고양이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갈아줬다. 상자 옆에 놓았다. 꼬마가 벌써 잠들었다. 숨결이 고르다. 작은 배가 오르락내리락한다. 까맣고 반들반들하다. 앞으로 너는 석탄덩이라고 부르자. 밤이 깊어 우리도 각자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점점 잦아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눈을 감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기가 느껴져 잠에서 깼다. 나는 이불 속에 웅크렸다. 손을 내밀어 핸드폰을 집었다. 영하 3도나 되었다. 그때 마을 단체방에 누군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늙은 아카시아 나무가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 마침 한 청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나무에 맞았다. 지금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늙은 아카시아 나무 번개에 맞음. 검은 차량이 모두 일치한다. 나는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부모님이 불 켜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아, 그 꿈을 알겠다. 올 것이 오고 있다. 내가 곧 큰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우리는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 날이 밝은 후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60만 위안을 요구했다. 한참 실랑이 끝에 최종적으로 50만 위안에 합의했다. 전화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핸드폰에 큰아버지가 보낸 50만 위안이 입금되었다. 그들이 돈을 보내는 속도가 우리 가족이 번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돈이 입금되었다. 나는 일꾼들에게 돈을 더 주기로 했다. 3교대로 10일 안에 산둥을 완성하기로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세 식구는 마치 태엽을 감은 듯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났다.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 공사를 감독하고 5근을 구매했다. 나와 어머니는 각자 마을로 가서 물품을 사들였다.
그 안에는 시원한 기름, 소미불과 소못, 양초와 배터리. 정수물 생각나는 대로 빠짐없이. 연탄도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다. 털색도 윤이 났다. 매일 방 안을 뛰어다녔다. 자기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돌았다. 어느덧 열흘이 넘게 지났다. 이날 아침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날씨를 확인했다. 친구들 게시판이 난리인 것을 발견했다. 화면 가득 넣은 사진이었다. 6월에 눈이 내렸다. 여전히 한방눈이 내린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논란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아빠가 산에서 돌아오실 때 몸에 입은 속옷에 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동굴이 완성됐다. 이틀 동안 걸렸다. 우리는 미리 비축해둔 물자를 모두 동굴 안으로 옮겼다. 우리 아빠가 동굴 입구에 서서 신나서 나와 엄마에게 소개하셨다. 이 대문은 일부러 갑급 방법문을 골랐다. 두꺼운 강철판을 일부러 동굴 안에 설치했다. 은밀하고 안전하다. 내가 손을 뻗어 밀어보았다. 차가운 강철판이 매우 무겁고 두꺼웠다. 큰 힘을 들여야 밀 수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바람과 눈 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았다. 벽을 만져봐. 벽면이 건조하고 따뜻하다. 돌 같지 않고 도시 난방벽 같아. 온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 밖은 영하 30도가 넘지 않나? 그럼 그렇지. 바위벽은 원래 자연 단열층이야. 내가 나중에 시멘트로 한 번 더 보강했어. 안에는 단열판도 붙였어. 동굴에 두꺼운 소못을 입힌 셈이야. 불을 떼지 않아도. 여기는 10몇 도는데. 여기가 우리 부엌이고 활동 공간이야. 여기에는 정통 붉은 벽돌 장작 난로도 있어. 큰 눈 오는 날 난로 둘러앉아 허거 먹는 게 좋지. 석탄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마치 맞장구 치는 것 같았다. 활동 공간에서 왼쪽으로 가면 동굴 왼쪽에 작은 공간이 2개의 독립된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방마다 나무 침대가 하나씩 있었다. 나는 아빠를 따라 활동 공간을 지나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창고가 생활구역보다 한참 더 컸다. 내 벽에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열판은 붙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이곳을 천연 냉장고로 삼기 위해서였다. 식품을 저장하기 위해 쌀, 밀가루, 잡고기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각 봉지 위에는 마커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다. 더 안쪽으로는 생활용품이 있다. 그리고 각종 도구들. 맞았지? 우리 전기는 어떻게 해결했어? 내가 산꼭대기에 아르키메데스 풍력 발전기를 몇 대 설치했어. 바람 발전기.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해. 안에는 디젤 발전기도 몇 대 준비해뒀어. 비상용으로. 저쪽 봐. 창고 구석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어. 프레임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뒤에는 작은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어.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전거 타고 운동도 하고 겸사겸사 전기도 저장할 수 있어. 내가 페달을 몇 번 밟아봤는데 다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전기가 불빛과 뜨거운 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꽤 뿌듯하더라. 그때 찍찍거리는 소리가 창고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내가 가서 보니 구석에 철망으로 작은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병아리 몇 마리와 토끼 몇 마리가 있었다. 함께 모여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복슬복슬한 게 내 엄마가 꼭 키우겠다고 하셨어. 크면 알도 낳고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안 되면 보기라도 하면 재미있다고. 견학을 마친 후에 우리 엄마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다. 침대 시트를 깔고 물건을 정리하고 냄비와 그릇들을 조리대 옆 선반에 올려놓았다. 바쁘게 움직였다. 우리 아버지는 장작 몇 상자를 동굴 입구 안쪽에 쌓아두고 굴뚝과 발전기를 다시 점검했다.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저녁 때까지 일했다. 동굴 안에 겨우 집 같은 분위기가 났다. 저녁에 우리 엄마는 구리 냄비에 양고기 샤브샤브를 준비했고 대게를 찌고
아삭한 속살 수박도 잘라놓았다. 메이추가 내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들고 내 손에 든 젓가락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가끔 야옹 하고 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어필했다. 식사 후에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내가 할게. 너는 다른 임무가 있어.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빙긋 웃으셨다. 휴대폰을 꺼내 큰아버지 댁에 전화를 걸었다. 추워 죽겠네. 이렇게 늦게 계약서 받으러 오라고 하다니. 해에 그래도 집이 철거되면 나는 100만 위안이 넘게 생겨. 그때 나는 어떤 며느리도 구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오래 계획했는데 이렇게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 여보, 왠지 너무 쉽게 된 것 같아. 이게 뭐야 냄새 너무나. 큰아버지를 위한 깜짝 선물. 속 좀 풀자. 너무 심하게 하지 마요, 엄마.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게 뭐야? 똥물이야, 똥물이야. 와, 오지마, 오지마. 아, 이 장면들이 모두 제가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완전히 다 찍혔어. 마지막에 세 사람이 서로 부축하며 절뚝거리며 마당을 빠져나갔다. 온몸이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모니터 너머에서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큰아버지, 우리 집의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또 며칠이 지나고 기온이 계속 떨어져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 큰 눈이 계속해서 내렸다. 땅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인터넷의 발언은 처음에는 조롱에서 의심, 점차 모두 비축하라는 촉구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비축이 늦었다. 마을의 슈퍼마켓은 전부 사재기 되어 텅 비었다. 진열대에는 라면 한 봉지도 찾을 수 없었다. 이때 아버지가 옆에 두었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큰아버지였다. 둘째, 너희 가족 어디 있니? 이 날씨가 너무 추워. 너희 집을 샀는데 우리는 먹을 것도 살 돈이 없어. 돈이라도 먼저 돌려줄 수 없겠니?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어조를 듣고 표정이 점점 안쓰러워졌다. 딸아, 나 이거 10여만 위안 남았단다. 아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내가 물러나고 싶으면 물러나. 지금 이 날씨. 아기는 하늘이 벌한다. 큰아버지가 그 도움 요청 음성을 보낸 이후로 더 이상 소식이 없었다. 그들이 연락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을의 전기가 완전히 끊겼다. 요즘 며칠 동안 심지어 통신탑도 버티지 못했다. 내 핸드폰은 사흘 나흘에 한 번씩 몇 가지 공식 기상 알림을 받기도 한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소식도 없다. 그날 우리 가족은 구운 고구마를 먹고 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너희들 느끼지 않았니? 동그란 온도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 맞는 것 같아. 어때? 밖은 영하 70도가 넘는데. 이 동굴이 아무리 보온이 잘 되어도 몇 도는 떨어져야 해.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이 온도계는 계속 15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 보온이 좋은 것도 싫어? 너는 꼭 추워지길 바라는 거야? 내가 그 뜻이 아니야. 그냥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래. 2달 전 밖이 영하 30도였을 때도 동굴 안은 15도였어. 지금 밖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동굴 안은 여전히 이 온도야. 나는 아버지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고구마를 먹으면서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신호를 찾고 있었다. 기가 이미 보름 동안 외부의 소를 받지 못해 식이 났을 때 화면에 갑자기 알림 하나가 떴다. 보름 전에 보낸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공식 비상관리부가 난양 계획을 발표했다. 최초에 내져온 구조보호복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다. 영하 100도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다. 구조대가 곧 전면적인 수색 구조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어서 또 하나의 공식 정보가 새로 고침되었다.
공식에서 발표한 구조 진행 영상이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 구조 작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피소의 조건이 제한적이지만 모두 공식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나는 동영상을 열었다. 화면이 심하게 떨렸다. 바람과 눈 소리가 음향 트랙을 가득 채웠다. 가끔 몇 마디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마당을 보았다. 내가 20년 넘게 살았던 그 마당. 화면 속에서 구조대원이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2분 동안이나 문을 열려고 했지만 겨우 문이 안에서 조금 열렸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문틈으로 보였다. 입술이 새파래졌다. 얼굴은 동상으로 가득했다. 너희들 꺼져. 우리는 안 간다. 우리 집은 50만 위안에 샀다. 철거 보상금도 아직 안 나왔다. 안 가. 죽어도 안 간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나는 큰아버지가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내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려다. 이 다리가 동상으로 망가져도 두렵지 않다. 이 정도 피를 무서워하겠냐. 우리는 안 간다. 너희는 헛수고하지 마라. 너희가 우리를 끌어낼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집이다. 우리의 것이다.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라. 강한 구조대도 그들과 실랑이 할 힘이 없었다. 차라리 바로 나가서 다른 생존자를 구하러 갔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큰아버지 가족이 정말 나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부모님께 건넸다. 그들은 오래 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화 안 나세요? 그를 돌봐요? 화가 나지.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아기는 하늘이 벌한다. 그들이 이번 구조를 놓치면 견딜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따라. 뉴스에 그 구조 계획 이름이 뭐였더라? 마량 계획. 그들은 영하 100도를 견딜 수 있는 보호복을 입고 있다. 영하 100도. 그럼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고개를 숙여 다시 휴대폰을 스크롤했다. 공식 발표된 대피소 사진을 봤다. 큰 통큰 텐트 하나에 수십 명이 들어차 있었다. 사람마다 담요 한 장씩. 우리 동굴보다 조건이 훨씬 나빴다. 우리 의논을 좀 했다. 비록 공식 구조대가 우리 마을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계속 동굴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여긴 물자가 충분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따뜻하게 꾸몄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계속됐다.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고로 가서 그 병아리들과 토끼들을 돌봤다. 작은 녀석들은 잘 자라고 있었다. 털이 많이 두꺼워졌다. 서로 붙어서 지저귀고 있었다. 이날 아침 나는 아빠 조리를 따라가서 먹이를 줬다. 갑자기 한 가지를 알아챘다. 아빠, 이 병아리들과 토끼들이 왜 항상 같은 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어 그 바닥을 만져봤다. 그러더니 손이 멈췄다. 어떡하지? 너도 만져봐. 내가 손을 내밀었다. 바닥이 뜨뜻미지근했다. 밑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돌아서서 예전에 동굴을 개조할 때 사용했던 큰 망치와 괭이를 찾았다. 우리 아빠가 큰 망치를 휘둘러 내리쳤다. 깊은 큰 구멍을 파낸 후 뜨거운 기운이 틈새에서 솟아나왔다. 희미한 유황 냄새가 났다. 온천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밖은 영하 70에서 80도인데 동굴 안 온도가 계속 이렇게 따뜻했던 게 밑에 분명 뭔가가 있었던 거야. 나는 창고 구석을 봤다. 그다 쓰지 못한 시멘트 더미와 방수 재료를 보고 말했다. 아빠, 우리 이거 공짜로 온천 풀을 얻은 건 아니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가족 셋은 다시 바빠졌다. 아빠는 풀을 파는 걸 담당하고 벽을 쌓고 방수를 했다. 나는 벽돌과 재료를 나르며 보조했다. 엄마는 밥 짓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감독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천 풀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추운 날에 온천에 들어가니 정말 행복하다. 동맥풍은 아직도 거세다.
영하 90도의 혹한. 온 세상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이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와 엄마는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음료를 마시며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것을 바라본다. 엄마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듣는다. 석탄이가 웅덩이 가장자리에 엎드려 있고 꼬리를 물속에 넣고 흔들며 엄마, 이 온천 말이야. 전생에 우리 집이 덕을 쌓은 거 아니야? 운이든 덕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 식구 셋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나는 웅덩이 벽에 기대어 뜨거운 물이 어깨까지 차오른다. 온몸이 속부터 겉까지 따뜻해졌다. 동굴 안에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부뚜막 위 냄비에서 고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너희 들어와서 찜고기 먹어라. 밖에 눈이 언제까지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온천도 있고 가족이 있고 이걸로 충분하다.